국정농단 재판에서 증인들이 심경 변화를 일으켜서 증언을 뒤집히는 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뒤집히는 일들은 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지금 블랙리스트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나와서 1심에서의 본인 진술을 번복하면서 이 진술 때문에 조윤선이 석방이 됐었는데 그 진술을 번복하면서 그 증언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증언이 뭐냐? 조윤선 전 수석에서 TF 업무를 인수인계했다라고 진술을 했지만 1심 재판에 나와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조 전 수석이 아니라고 하면 아닐 것이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 작업을 인식 못한 조윤선은 무죄다라면서 석방이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에서 이 사람이 다시 증인으로 나와서 다시 진술을 뒤집었어요. 좌파단체 배제와 보수단체 지원은 대통령 관심사항이니 챙겨야 한다고 조윤선에게 인수인계했느냐라고 묻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럼 조윤선은 다시 귤 먹어라. 먹어야죠. 제가 전에 한번 방송한 것처럼 비싼 귤 나올 때를 마다하고 싼 귤 나올 때를 골라서 들어가려고 그래요. 미리 들어갔어야 되는데. 귤 까먹어. 2개 까먹어. 그게 1심 재판까지는 이 사람도 이제 조윤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푸나님이 맨날 하는 이야기죠. 태도의 문제. 조윤선이 오만하고 어리석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더 이상 봐주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본인의 진술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증언을 번복하게 되는 어떤 심리적 심리를 촉발하는 그 기제 자체가 네. 굉장히 피곤합니다. 거짓말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을 두고 보는 사람 당사자가 그 정신적인 피로감이 엄청나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 하나만이라도 그냥 속 시끄럽다라는 거 그런 표현이 있죠. 그냥 어차피 감옥에 들어왔고 나 어차피 이게 여기서 내 책임은 여기까지고 여기에서 이제 나 더 이상 괴롭히지 마. 여기서 이거 다 사실이고 나 거짓말 하나도 안 해라고 딱 마음 먹게 되는 계기 그 지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이 처음 시작될 때는 우리 다 똑똑한 사람들이고 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니까 눈치껏 어느 정도 이 정도 선에서 말 맞추면은 이 정도 대충 넘어가겠지라고 짐작하는 선에서 어느 정도 자기들끼리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네. 거짓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말을 다 안 해요. 그냥 있는 대로 다 까놓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까지만 하면은 검찰이 알아서 수사를 하겠지라고 짐작하는 그 선까지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검찰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상황은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해석하는 그 현상이 아니라 그 과거에 있었던 실체를 찾는 게 검찰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히 무서워요. 그 과정에서 이전 투구를 한다 그러죠. 나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누군가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게 거짓말이야라고 또 대응을 하기 시작하죠. 그럼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를 증명하다 보면 과거에 했던 내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거짓말에 대응하고자 하는 그 욕구와 내 거짓말 사이에 중간 지점을 택하게 돼요. 다시 거짓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내면은 내면대로 피곤해지고 상황은 상황대로 지저분해져요. 그거를 지켜보는 당사자는 돌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상황까지 왔으면 이제 피곤한 거죠.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범죄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가 판단을 할 때 내가 처벌받을 수 있는 형량은 여기 정도야 라고 판단을 합니다. 스스로 변호사하고도 같이 논의하면서 나는 이런 죄로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지은 죄가 A부터 C까지 있어. 근데 나는 실제로는 처벌받는 게 B까지야. 이게 확정됐어. C는 아니야. 라고 판단을 하면 이 확정된 거 안에서 C의 범죄 새로운 범죄가 밝혀질 게 아니면 모든 걸 다 불어요. 더 이상 피해볼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촉발제가 되는 건, 뇌관이 되는 거는 뭐냐 하면 장시호 석방입니다. 장시호가 특검에 엄청난 협조를 하면서 특검이 석방했잖아요. 내보내줬잖아요. 이거를 보면 어떤 신호가 가냐 하면 협조하면 혜택을 받는구나. 착한 어른이 되면 상을 주는구나. 그렇지. 그래서 나 C라는 범죄가 밝혀지지 않으면 이 A와 B 안에서 벌어졌던 거는 그냥 까발려도 나는 더 이상 피해볼 거 없어 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A, B, C가 있는데 내가 A라는 처벌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왔다 갔다 해요. 희망도 보여. 안 받을 수도 있어. 막 이러면 온갖 거짓말을 동원해서 자기 죄를 감추고 남의 죄를 감춰줍니다. 남의 죄가 밝혀지면 나까지 영향을 받으니까 다 엮여 있으니까. 그런데 이미 어느 정도 확정됐다고 보면 야수님 말대로 그냥 나 하나라 마음 편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 괴롭힘을 안 당했으면 좋겠다.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C는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 그리고 변호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심지어 피의자들이 변호사한테까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그 심리적인 특징이죠. 사람이 죄를 짓고 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알기 때문에 변호사한테까지 자기 변명을 하면서 자기 방어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변호사한테 속 시원에 싹 다 그냥 다 까발려 놓으면 변호사가 전체 상황을 조율할 수가 있는데 변호사마저 실체적 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이게 그 검찰한테 계속 까이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첫 번째 그 1심 재판에서 불리하게 받고 그 상고 들어가서 이제 피의자가 사실은요 그게 아니었어요 하면 이제 변호사는 돌아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대항을 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들도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다음은 요즘 어떤 이슈에서든 어떤 뉴스에서든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특수활동비죠.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몰랐던 각 정부 부처마다 특활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대법원이 대법원장 특활비가 필요하다면서 영수증이 필요 없는 특활비에 2억 5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문제는 법원의 특활비가 왜 필요한지 이거에 대한 의문점이 계속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법원에 대한 특활비는 생긴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때 생겼다고. 네. 그래서 보면은 대법원의 특활비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문제가 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것도 단 한 사람, 의외의 인물이죠. 자유한국당의 김진태가 2015년 10월 법사위원회에서 이런 문답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진태가 묻습니다. 법원의 특수활동비가 얼마예요? 법원 행정처장이 대답합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2015년이거든요. 그러면 김진태가 그런데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법원도 특수활동비가 필요해요. 지금 특수활동비 가지고 온 정부 부처가 홍역을 치르고 예결위 차원에서 다시 논의하자, 뭘 만들자 그러고 있는데 금년에는 법원이 새로 이것을 해가지고 넣었다고요. 3억을? 이러면서 김진태 본인도 되게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박 처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15년 예산에 들어있던 겁니다. 2016년 예산은 동액으로 편성이 됐는데 그것을 10% 감액한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2015년 이전에는 없었던 게 2015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편성이 돼서 집행되기 시작했다. 네. 이런 거죠. 그래서 2016년에 3억 2천, 2017년에 또 3억 2천 이렇게 집행이 됐었던 거고요. 이게 이제 대법원장 활동비라는 이제 구실을 추가를 해서 감찰 비용에서 활동비로 이제 명목만 바꾼 거죠. 각 기관별로 특수활동비 편성이 많이 돼 있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국정원이 보통 한 해 평균 5천억? 국가정보원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만 거의 5천억 정도고, 네. 그러니까 각 부처별로 국가정보원과 연계되어 있는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산되어 있는 예산까지 합치면은 대략 연간 1조 원이라고 파악을 해요.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예산은 5천억만 봐도 작은 돈이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각 기관별로 보니까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김진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다 라면서 하는 말이 법원이라는 게 기밀성이 첫 번째 요건인데 법원에서 특수하게 활동할 일이 뭐가 있어서 특수활동비를 받느냐. 공개재판 하는데 아니냐. 공판 중심주의 아니냐. 그런데 특수하게 쓸 일이 뭐가 있느냐 이거거든요. 저는 그 소식이 진짜 낯선 게 김진태가 너무 맞는 말을 해서 그러니까요. 좀 낯설더라고요. 뭔가 너무 맞는 말만 하니까. 그 당시에는 김진태가 뒷배가 든든했었죠. 법원이 김진태를 건드릴 수 없을 만큼 뒷배가 든든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소리를 친 건데 사실은 국회의원들이 판사들한테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칠 수 있는 인간들이 못 돼요. 판사의 판결 한 방에 가거든요.
그런데 누가 김진태한테 이 특수활동비가 누나가 만든 거라는 이야기를 귀뜸을 안 해줬었나 봐요. 왜 이렇게 당당하게 따지죠? 그러게요. 이상하죠. 법원에서 이런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는 게. 지금 특수활동비가 큰 문제가 되는 게 국정원 먼저 예를 들면 문제가 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국정원법 제12조 3항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의 예산에다가 넣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총액으로 항목 없이. 그 예산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야수님 얘기한 것처럼 국정원 예산이 아닌데 통일부, 경찰, 검찰, 기타 등등 모든 부서의 특수활동비가 어쩌면 거의 대부분 국정원으로 가는 특수활동비일 수 있다. 사실은 그런 거죠. 대법원에 무슨 특수활동비가 필요해. 그것도 국정원으로 가는 거일 수 있다라는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도 그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예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이 특수활동비 문제가 좀 심각한 게 대법원에 대한 특수활동비만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부에서 지금 2018년도 특수활동비는요. 전년도에 비해서 박근혜 때에 비해서 18.7%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특수활동비를 18.7%를 줄였기 때문에 국정원 제외하고요. 그래서 그나마 바람직해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스운 거는 뭐냐면 우리가 특수활동비의 고전적인 개념은 국정원, 법무부, 검찰, 경찰 이런 그 수사와 비밀이 필요한 부서, 외교부 이런 데서 필요한 게 특수활동비인데 전혀 이거하고 상관없는 데에서 특수활동비를 편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게 정말 큰 문제인 게 특수활동비는요. 첫 번째 예산 집행이나 예산 심사에서 제외되는 항목이에요. 이게 국회가 갖고 있는 것은요. 고유의 권한이 예결산이잖아요. 네. 예결산이 국회의 가장 큰 무기잖아요. 그런데 이 국회의 칼날에서 비껴가 있는 거예요. 그 비껴갈 수 있는 게 국회도 특수활동비가 잡혀 있으니까. 그렇죠. 국회도 많이 갖고 있죠.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왜 문제가 되냐 하면 사실은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 국가예요. 직접 민주주의보다는 국회의원을 뽑아서 대통령을 뽑아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나라거든요. 그러면서 국회의원을 뽑은 이유는 예결산을 철저히 해달라. 국민이 낸 세금으로 인해서 국가 재정이 돌아가는 것을 감시해달라고 해줬는데 특수활동비란 명목으로 해서 어마어마한 돈이 매년 이 감시의 사각지대에 들어가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근데 필요한 부분이 있죠. 네.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국정원, 뭐 검찰, 경찰, 법무부, 외교부에서도 필요해요. 네. 이러한 반드시 필요한 부분 또 청와대에도 있죠. 청와대에도 필요해요. 그런데 이 필요한 부분 외에 전혀 필요하지 않은 부서에까지 특수활동비를 배정하는 것은 국민이 주권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의 법치 이념에 완전히 반대편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까지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게 지금 뭔가 다 노출이 된 상태에서 그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단 말을 이런 데서 정말 뼈저리게 느낀다는 게 작년까지만 해도 그렇게 펑펑 썼는데 그게 문제가 되니까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아까 18.7% 감소했다고 하셨잖아요. 이걸 숫자로 보면 740억 정도예요. 엄청 많다고요. 그럼 우리는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돈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줄여줘야 된다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액수의 활동비가 예산이 편성된 데가 국방부하고 경찰청인데 작년 대비해서 334억 그리고 271억 이렇게 또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축소하고 감소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특활비 자체가 굉장히 받으면 안 되는 돈인 것처럼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토론 프로 나올 때마다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특활비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법원에 왜 그게 필요하냐는 그 본질적인 질문인 거죠. 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몰랐지만 특수활동비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그 기관 중에 대표적인 게 국회. 저 또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미래창조과학부가 매년 58억 정도의 특수활동비가 있대요. 그걸로 뭐 했어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국세청이 왜 특수활동비가 필요할까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라는 그 활동 자체가 공개적인 거잖아요. 뭐 은밀하게 사람을 뭐 추적하고 뭐 뒷조사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부분 감사라고 하면은 서류 감사가 99%인데 그 특수활동비가 왜 필요하냐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냥 우리가 그 너무나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 쳐. 그 기관에서. 그러면 왜 증빙이 없어도 되는 그런 눈먼 돈처럼 쓰냐 이거죠. 자기들이 정당하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국회, 미래창조과학부, 국세청, 감사원 이런 기관들이 왜 특수활동비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좀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면은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지금과 같은 형태로 계속 쓰겠다고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죠. 이게 특수활동비 증액 현황을 보면은요, 이렇게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2007년에 비해서 2017년에 특수활동비 증액 현황을 보면 1등이 어디냐면 국세청이에요. 5.5배가 늘어납니다. 9억 8천에서 54억으로. 그 다음이 통일부 1.6배, 국방부 1.2배,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 법무부, 미래창조과학부, 청와대까지 1.1배, 경찰청은 1배, 그냥 스톱이죠. 그리고 관심 있게 봐야 될 게 이거예요. 관세청, 국민안전처, 국회, 감사원, 외교부, 국민권익위원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쪽은요 줄어들어요. 2017년 예산에 보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뭐 0.4배 뭐 이런 식으로 줄어들어요. 0.4배 보면 40%로 줄었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줄어드는 기관들을 보면은요, 박근혜가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던 기관들은 다 줄었어요. 친박근혜 기관이 아니었던 곳들, 국민권익위원회 눈에 가시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다 줄어들었어요. 외교부는 사실은 껍데기만 있었던 외교부였죠. 박근혜가 하라는 대로 그냥 다 했었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이거는 전직 대통령들의 어떤 예우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잖아요. 예. 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박근혜 입장에서 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설이 되고 대법원 신설되고 방위사업청은 신설됐는데 대법원은 3억 2천, 공정거래위원회는 4천만 원, 방위사업청 3천만 원 이렇게 돼 있고요. 큰 의미가 없는 액수기는 한데 국민안전처 같은 경우에는 축소시키잖아요. 예. 네. 이런 것들을 보면 이 특수활동비를 갖고 어떤 장난질을 쳤는지 대충 상상이 돼요. 그러니까 기존에 짜여져 있던 예산이 아니라 특수활동비라는 항목으로 해서 선물처럼 던져준 거 아닌가. 맞아요. 말 잘 듣는 기관에 선물처럼 던져주고, 그리고 선물처럼 던져준 그 특수활동비에 아마도 한 절반은 다시 국정원으로 흘러들어가서 그것이 다시 청와대로 흘러들어가는. 아무리 돈이라지만 이게 돈다고 돈이라지만 너무 돌리는 거 아니에요? 너무 돌리는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 이렇게 했다는 게 화가 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영수증이 없이 쓰는 돈이라는 것 자체는 회사 생활만 조금만 해봐도 상상하기가 힘들죠. 네. 아니 그것보다 무슨 과에서 학교에서 무슨 활동을 했을 때도 영수증 다 제출해야 되고요. 예. 남의 돈을 썼을 때 영수증이 없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영수증도 필요 없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기업들은 세무조사를 해.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갑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특수활동비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각 부처별로 하부 기관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공공기업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고 사단법인인데도 불구하고 계약관계로 엮여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단체들의 활동비나 연구예산 그리고 어떤 특정 목적의 사업비가 할당되잖아요. 예산에서. 그러면은 그 사업비는 일종의 계단식으로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 A 부처의 1년간 전체 예산이 3조 원이야. 그러면은 하부의 기관이 100개가 있으면 그냥 단순히 계산하기 편하게 뭐 300억씩 쪼개가지고 100개의 할당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각각 기관들은 거래하는 은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은행은 그 최상부 기관의 주거래 은행으로 지정이 돼요. 그러면 그 목돈을 어떤 지점에서는 유치하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특별 상품을 만들어 줍니다.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왜냐면은 공공기관에서 예산을 집행할 때는 별도의 금융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거든요. 카드도 공공기관용 카드로 별도로 그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한테 발급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핵심은 뭐냐면 그 과정에서 목돈이 묶여 있잖아요. 최소 3개월에서 길면 9개월 동안 예금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뭐가 생기겠어요? 이자가 이자. 생기죠. 근데 이자는 회계에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돈을 유용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소파 예산. 그렇죠, 소파. 예. 소파 예산이 대표적인 거고, 우리나라 R&D라고 통칭되는 여러 부처에서 통합하면은 그 규모가 수십조 원으로 엄청나게 큰 예산이 있거든요.
그 R&D 예산도 사실 그 관리 주체의 책임지는 관리 주체가 불분명한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그 돈 자체는 엄청나게 큰 덩어리란 말이죠. 그래서 예산에서 그 우리나라 한 해 예산에서 R&D 예산이 결정이 되면 그 R&D 그 예산이 결정된 만큼을 주거래은행에서 여신을 발급을 해줍니다. 그 여신을 발급을 해주는 순간부터 이자가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현금이 유통되기 전부터도. 그러니까 그렇게 생기는, 그러니까 이런 건 눈에 보이지 않는 특수활동비인 거예요. 그렇네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특수활동비는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예산에서 심사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각 부처별로 유용되는 생활 속에서 찔끔찔끔 나오는, 기관 입장에서 보면 찔끔찔끔이죠.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한 달 이자가 몇 천만 원이고 몇 억이에요. 그렇죠. 그게 작은 돈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도 회계에 반영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제도와 장치가 있어야 될 거예요. 이 지금 그 특수활동비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입니다. 국회는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되는 기관이에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되는 기관인 국회와 또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이게 잘못 쓰이는지 잘 쓰여지는지를 감시해야 되는 감사원까지 특수활동비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제약 없이. 이것은요, 정말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밖에 되지 않고요. 선진국에서는 100만 원만 세금 없이, 영수증 없이 잘못 써도 이건 그냥 가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냥 몇천억, 뭐 이런 거를 그냥 우습게 쓰는 거예요. 네. 영수증 없이. 청와대 발령받았다고 1억을 들고 갔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이거는 정말 이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도덕 불감증을 극대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나라를 썩게 만드는 가장 지름길 중에 하나가 돈의 노예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공직자들은요, 청렴의 의무들이 있어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그런데 그거에 배치되게 만들어버리는 게 어떻게 보면 특수활동비라는 그런 항목이 공무원들이 청렴하지 않게 만드는 또 지름길일 수도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는 올해 18.7% 감액했다고 하니까 사실은 이 특수활동비라는 항목 자체를 고정적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각 부처별로 만약에 법무부에 필요하다 그러면 법무부의 특수활동비는 정말 특수활동비, 수사에 필요한 건 얼마, 그리고 나머지 뭐 문구류, 잡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항목을 나눠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고요. 대법원에서도 정말 필요하다 그러면 그게 어떤 항목에 필요한 건지, 지금에 나와 있는 거 보면 특수활동비 아니거든요. 쓰임새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정말 특수활동비라면 그 항목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해서 이 그냥 특수활동비라는 명목으로 뭉뚱그려지는 이런 현상은 이제는 없어야 되겠다. 예, 맞습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걸 위해서부터 지금 정리를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 대통령 비서실 특수활동비 자체를요, 2016년에는 184억이었는데 2017년에 162억 예산을 잡았었어요. 2018년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112억으로 토탈 31% 감소화시키셨어요. 청와대는 늘려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괜히 손해보는 느낌입니다. 네, 여기까지 특수활동비에 대한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국정농단 재판에서 증인들이 심경 변화를 일으켜서 증언을 뒤집히는 일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뒤집히는 일들은 더 나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지금 블랙리스트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박준우 전 정무수석이 나와서 1심에서의 본인 진술을 번복하면서 이 진술 때문에 조윤선이 석방이 됐었는데, 그 진술을 번복하면서 그 증언이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증언이 뭐냐? 조윤선 전 수석에서 TF 업무를 인수인계했다라고 진술을 했지만 1심 재판에 나와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조 전 수석이 아니라고 하면 아닐 것이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 작업을 인식 못한 조윤선은 무죄다라면서 석방이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에서 이 사람이 다시 증인으로 나와서 다시 진술을 뒤집었어요. 좌파단체 배제와 보수단체 지원은 대통령 관심사항이니 챙겨야 한다고 조윤선에게 인수인계했느냐라고 묻는 검찰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그럼 조윤선은 다시 귤 먹어라. 먹어야죠. 제가 전에 한번 방송한 것처럼 비싼 귤 나올 때를 마다하고 싼 귤 나올 때를 골라서 들어가려고 그래요. 미리 들어갔어야 되는데. 귤 까먹어. 2개 까먹어. 그게 1심 재판까지는 이 사람도 이제 조윤선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푸나님이 맨날 하는 이야기죠. 태도의 문제. 조윤선이 오만하고 어리석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더 이상 봐주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본인의 진술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증언을 번복하게 되는 어떤 심리적 심리 촉발하는 그 기제 자체가 네. 굉장히 피곤합니다. 거짓말 때문에 벌어지는 상황을 두고 보는 사람 말대로 그냥 나 하나라면 마음 편했으면 좋겠다. 더 이상 괴롭힘을 안 당했으면 좋겠다.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C는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 그리고 변호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심지어 피의자들이 변호사한테까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그 심리적인 특징이죠. 사람이 죄를 짓고 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알기 때문에 변호사한테까지 자기 변명을 하면서 자기 방어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변호사한테 속 시원해 싹 다 그냥 다 까발려 놓으면 변호사가 전체 상황을 조율할 수가 있는데 변호사마저 실체적 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건을 담당하게 되면 이게 그 검찰한테 계속 까이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첫 번째 그 1심 재판에서 불리하게 받고 그 상고 들어가서 이제 피의자가 사실은요 그게 아니었어요 하면 이제 변호사는 돌아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대항을 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들도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이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다음은 요즘 어떤 이슈에서든 어떤 뉴스에서든 빠지지 않는 단어가 있습니다. 특수활동비죠.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몰랐던 각 정부 부처마다 특활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최근에 대법원이 대법원장 특활비가 필요하다면서 영수증이 필요 없는 특활비에 2억 5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문제는 법원의 특활비가 왜 필요한지 이거에 대한 의문점이 계속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법원에 대한 특활비는 생긴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때 생겼다고. 네. 그래서 보면은 대법원의 특활비에 대해서 국회에서도 문제가 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것도 단 한 사람, 의외의 인물이죠. 자유한국당의 김진태가 2015년 10월 법사위원회에서 이런 문답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김진태가 묻습니다. 법원의 특수활동비가 얼마예요? 법원 행정처장이 대답합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2015년이거든요. 그러면 김진태가 그런데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법원도 특수활동비가 필요해요. 지금 특수활동비 가지고 온 정부 부처가 홍역을 치르고 예결위 차원에서 다시 논의하자, 뭘 만들자 그러고 있는데 금년에는 법원이 새로 이것을 해가지고 넣었다고요. 3억을? 이러면서 김진태 본인도 되게 의아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박 처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15년 예산에 들어있던 겁니다. 2016년 예산은 동액으로 편성이 됐는데 그것을 10% 감액한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는 없었다는 거잖아요. 네. 2015년 이전에는 없었던 게 2015년도 예산에 처음으로 편성이 돼서 집행되기 시작했다. 네. 이런 거죠. 그래서 2016년에 3억 2천, 2017년에 또 3억 2천 이렇게 집행이 됐었던 거고요. 이게 이제 대법원장 활동비라는 이제 구실을 추가를 해서 감찰 비용에서 활동비로 이제 명목만 바꾼 거죠. 각 기관별로 특수활동비 편성이 많이 돼 있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국정원이 보통 한 해 평균 5천억? 국가정보원 예산으로 편성되는 것만 거의 5천억 정도고 네. 그러니까 각 부처별로 국가정보원과 연계되어 있는 활동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산되어 있는 예산까지 합치면은 대략 연간 1조 원이라고 파악을 해요. 정확하게 알과 내 거짓말 사이에 중간 지점을 택하게 돼요. 다시 거짓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내면은 내면대로 피곤해지고 상황은 상황대로 지저분해져요. 그거를 지켜보는 당사자는 돌아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 상황까지 왔으면 이제 피곤한 거죠. 아,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범죄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가 판단을 할 때 내가 처벌받을 수 있는 형량은 여기 정도야 라고 판단을 합니다. 스스로. 변호사하고도 같이 논의하면서 나는 이런 죄로 내가 지은 죄가 있는데 지은 죄가 A부터 C까지 있어. 근데 나는 실제로는 처벌받는 게 B까지야. 이게 확정됐어. C는 아니야. 라고 판단을 하면 이 확정된 거 안에서 C의 범죄 새로운 범죄가 밝혀질 게 아니면 모든 걸 다 불어요. 더 이상 피해볼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촉발제가 되는 건, 뇌관이 되는 거는 뭐냐 하면 장시호 석방입니다. 장시호가 특검에 엄청난 협조를 하면서 특검이 석방했잖아요.
내보내줬잖아요. 이거를 보면 어떤 신호가 가냐 하면 협조하면 혜택을 받는구나. 착한 어른이 되면 상을 주는구나. 그렇지. 이러니까. 그래서 나 C라는 범죄가 밝혀지지 않으면 이 A와 B 안에서 벌어졌던 거는 그냥 까발려도 나는 더 이상 피해볼 거 없어. 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약에 A, B, C가 있는데 내가 A라는 처벌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 왔다 갔다 해요. 희망도 보여. 안 받을 수도 있어. 막 이러면 온갖 거짓말을 동원해서 자기 죄를 감추고 남의 죄를 감춰줍니다. 남의 죄가 밝혀지면 나까지 영향을 받으니까 다 엮여 있으니까. 그런데 이미 어느 정도 확정됐다고 보면 야수님 당사자가 그 정신적인 피로감이 엄청나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 하나만이라도 그냥 속 시끄럽다라는 거 그런 표현이 있죠. 그냥 어차피 감옥에 들어왔고 나 어차피 이게 여기서 내 책임은 여기까지고 여기에서 이제 나 더 이상 괴롭히지 마. 여기서 이거 다 사실이고 나 거짓말 하나도 안 해. 라고 딱 마음 먹게 되는 계기 그 지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이 처음 시작될 때는 우리 다 똑똑한 사람들이고 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이니까 눈치껏 어느 정도 이 정도 선에서 말 맞추면은 이 정도 대충 넘어가겠지라고 짐작하는 선에서 어느 정도 자기들끼리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네. 거짓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말을 다 안 해요. 그냥 있는 대로 다 까놓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까지만 하면은 검찰이 알아서 수사를 하겠지라고 짐작하는 그 선까지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검찰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상황은 그러니까 실체적 진실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내가 해석하는 그 현상이 아니라 그 과거에 있었던 실체를 찾는 게 검찰의 목적이란 말이죠. 그 프로세스 자체가 굉장히 무서워요. 그 과정에서 이전 투구를 한다 그러죠. 나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누군가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저게 거짓말이야라고 또 대응을 하기 시작하죠. 그럼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를 증명하다 보면 과거에 했던 내 말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거짓말에 대응하고자 하는 그 욕구